시 경찰이 성범죄자를 석방한 지 단 5시간 뒤, 그 범죄자가 중학생 4명을 흉기로 공격해서 3명이 죽었다면, 그리고 그 범죄자가 사실 이미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미성년자 강간범이었다면,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모든 비극이 경찰의 5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3일 오후 5시 5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307호,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1475에서 다룬 감춰진 학살 307호의 비밀입니다. 저 루디가 그 방송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 봅시다. 2025년 12월 3일 오후 5시 5분 모텔통이라는 숙박업소 307호, 경찰과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참극 그 자체였습니다. 문을 열자 펼쳐진 것은 피였습니다. 좁은 화장실, 그 안에 쓰러진 3명의 중학생, 바닥은 피로 범벅, 벽에는 혈흔, 천장에도 혈흔. 그 풍경은 누군가의 춤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난 무도회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여중생 김양, 심정지, 남중생 정군, 심정지, 또 다른 남중생 김군, 목 부위를 수차례 찔린 상태, 혈액 손실로 인한 쇼크 상태. 그들은 모두 겨우 14살입니다. 14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불과 2년,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그 시절, 모텔 밖에서는 경찰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 남자의 시신. 26살 표수철, 모텔 건물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장은 혼란 속에 수습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왜 막을 수 없었는가? 이제 범인을 알아봅시다. 표수철, 1999년 3월 태생, 26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미성년자 성추행. 당시 표수철은 아직 10대였습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더 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14살 여중생. 그 여중생에게 표수철은 자신의 대화 내용을 학교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뢰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KSORAS 검사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높음.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결정은 기각.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2020년 11월 1심에서 5년 징역 선고를 받고 2021년 7월에 그 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표수철은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는 충동 억제제를 복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5년 6월 표수철이 출소합니다. 5년의 옥고를 마치고 말이죠.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감시가 아닙니다. 서류상의 감시일 뿐이죠.
출소 후 그는 고시텔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에 복귀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오전, 표수철은 동거하던 여성을 협박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말이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들은 표수철의 전과를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을 복역한 범죄자. 그 기록을 보고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표수철과 동거 여성을 분리했습니다. 다른 곳에 머물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표수철을 풀어줍니다. 왜? 경찰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단지 분리만 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을까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 43분, 표수철은 인근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CCTV에 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술, 그리고 흉기, 칼, 짧은 칼. 그는 마치 준비하듯 그것들을 골라 산 것 같습니다. 그 칼이 누군가를 죽일 칼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오후 2시 45분경 표수철은 모텔 307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 누구는 누구였을까요? 피해자 김양, 14살. 표수철은 약 2주 전 SNS 오픈 채팅방에서 김양을 만났습니다. 그는 김양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그는 김양을 모텔로 불러냅니다. 왜? 경찰 조사에 따르면 표수철은 당일 오후에 김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 그것이 표수철의 분노를 폭발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장은영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미 미성년 성범죄를 저지른 표수철과 같은 성범죄자가 청소년을 오픈 채팅으로 유인해서 협박하는 건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가 가진 미성숙한 정서와 충동 억제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성향, 그리고 그날 오전에 동거 여성과의 갈등으로 인한 여자 혐오적 감정이 모두 섞여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5시경 김양은 친구 여중생 C양과 함께 모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307호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표수철은 김양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C양을 방 밖으로 내보냅니다. C양이 밖에 있을 때 표수철은 김양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 남중생 정군과 김군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마도 도우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표수철이 폭력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C양이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표수철은 칼을 들었습니다. 정군을 향해, 김군을 향해, 그리고 계속 찔렀습니다. 정군은 목 부위에 여러 번 맞았습니다. 목, 흉부, 복부. 정군은 곧 심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김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양에게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칼은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중학생 3명이 모두 화장실로 모여듭니다. 피를 흘리며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오후 5시 13분,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미 늦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수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텔의 방 창가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뛰어내렸습니다. 3층 방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검찰은 기소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계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풀어야 하니까 말이죠. 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피해 여학생들의 경우 피의자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모텔로 가게 되었다.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건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원조 교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의 분석 결과 표수철이 김양에게 호감을 갖고 김양이 자신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방금 전 오전에 동거 여성이 자신을 떠났다는 현실과 겹쳐졌을 것입니다. 여자 혐오적 분노, 성범죄자의 왜곡된 감정, 충동 억제제를 먹어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성향, 이 모든 것이 모여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만약 경찰이 오전에 표수철을 구속했다면, 그렇다면 307호의 비극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명의 중학생이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경찰의 안일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한계였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질문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랬습니다. 표수철의 고시텔, 그곳에는 12월 3일 배송된 이삿짐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에 배송된 짐. 표수철은 이미 어딘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더 추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경찰의 판단이 옳았는지를 묻는 음성들. 왜 전과자를 2시간 만에 풀어줬는가? 왜 구속하지 않았는가? 왜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경찰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거 여성과의 분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형이 끝난 사람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보호관찰 기간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그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틀렸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매우 틀렸습니다. 5시간의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정말 작동하고 있는가?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은 어떠한가? 보호관찰 제도는 잘 되고 있는가? 경찰의 재판단 능력은 어떤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비극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14살 아이들이.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경찰은 그저 판단착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착오로 3명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